그날 박만석 회장은 평생 처음 겪는 공포를 맛봤습니다.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던 순간 가난한 청소부가 들이민 한 장의 사진, 그리고 귓속을 파고드는 속삭임. 회장님, 이건 절대 공개되면 안 됩니다. 순간 회장은 심장이 얼어붙은 듯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 청소부의 얼굴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비명처럼 들려온 며느리의 절규.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진 어디서 난 거야?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이야말로 재벌가를 무너뜨릴 최후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말하지 않던 진실, 누구도 꺼내서는 안 되는 진실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사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모든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총이나 칼이 아니라 펜 한 자루 때문이었어요. 제 서명 하나면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라지는 거였죠. 박만석이라는 이름도 40년 넘게 일궈온 회사도 전부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68살 박만석입니다. 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그룹 회장이죠. 젊었을 때는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IMF 때도 회사를 지켜냈어요. 외국 투기 자본이 덤벼들었을 때도 이겨냈죠. 그래서 저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요. 누구도 날 넘어뜨릴 수 없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집무실에서 중요한 계약 서명을 앞두고 있었어요. 국내 최대 로펌과 합병하는 건이었죠. 이 계약이 성사되면 저희 그룹은 법률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명철 씨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두툼한 계약서 뭉치였죠. 오전 10시에 기자들 앞에서 서명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노크도 없이요. 최 실장이 인상을 찌푸렸죠. 약속도 없는 방문자였거든요.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요.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었죠. 신입 청소부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서하윤, 24살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최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신입 청소부가 감히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최 실장이 당장 나가라고 고함쳤어요. 하지만 하윤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사진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이걸 보시고 판단하세요.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 며느리 윤세진이 있었습니다. 제 장남 박도현의 아내예요. 결혼한 지 15년 됐죠. 그런데 사진 속 그녀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호텔방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확대해서 보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회사 이름이 박혀 있었고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서명하실 계약서는 합병이 아닙니다. 하윤 씨가 차분히 말했어요. 회장님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에요. 며느리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세진이가요? 제 며느리가 절 죽이려 한다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 비명이 들렸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세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눈은 충혈돼 있었고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 사진 어디서 났어요? 세진이 하윤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내놔요. 당장.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진, 그녀가 멈춰 섰어요. 저를 봤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진이 진짜라는 걸요. 며느리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정말 날 팔아넘기려 한 거냐? 아니요, 아니에요. 세진이 울먹였습니다. 오해예요, 아버님. 이건 누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40년 넘게 사람을 봐왔거든요. 세진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죠.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배경에 호텔 로고가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이었죠. 날짜 스탬프도 찍혀 있었어요.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적힌 금액 500억 원, 500억이요. 제 회사 지분 30% 가치가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세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흘 전에 누구랑 만난 거야? 이 남자는 누구고? 아무도 아니에요. 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금 내 눈을 보고 거짓말하는 거야? 세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를 붙잡았죠. 아버님, 제발요, 오해예요. 저 정말.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나가. 아버님, 나가라고 했어. 제가 소리쳤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세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죠.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동안 집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며느리가 절 배신했습니다. 제가 아껴주던 며느리가요. 결혼식 때 제 손을 잡고 울던 그 여자가요. 좋은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하던 그 여자가요. 제 손자를 낳아준 그 여자가 절 죽이려 했던 겁니다. 아니,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이었어요.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오늘 10시에 제가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요. 언론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웃으면서 악수했다면요. 저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불법 계약의 공범자가 되는 거였죠. 회사는 넘어가고 저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젠장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24살짜리 청소부요.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절 구했어요.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날 도우려는 겁니까? 정혜 때문입니다. 하윤 씨가 대답했어요. 회장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예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정의요. 정의라는 게 뭡니까? 68년을 살았지만 모르겠더군요. 제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뭐였습니까? 가족이요? 며느리가 절 팔아넘겼어요. 돈이요? 500억에 제 목숨값이 매겨졌죠. 권력이요? 지금 제 권력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최 실장, 제가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계약식 취소해. 하지만 회장님, 이미 언론도 다 와 있고, 취소라고 했어.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전부 돌려보내.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윤 씨를 봤어요. 이 젊은 여자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똑바로 서 있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걸 전부 말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누가 연루됐는지 전부 다 말해요. 하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제대로 싸울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한테 칼 맞는 기분이요. 아니, 칼보다 더 아팠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겁니다. 제 땀과 눈물이 배인 회사예요. 이걸 도둑놈들한테 넘겨줄 순 없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끝까지요. 하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국세청 특수조사과 비공식 협력 요원이에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국세청이요? 최 실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윤 씨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진짜였어요. 석 달 전부터 이 저택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하윤 씨가 계속 말했죠. 회장님 댁 재정 흐름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거든요.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우리 집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요? 얼마나 빠져나갔죠?
제가 물었습니다. 600억입니다. 뭐, 600억이요. 600억 원이 저도 몰래 사라졌다는 겁니까? 하윤 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계좌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케이만 제도로 돈이 흘러간 기록이었죠. 날짜를 보니 지난 2년 동안이었어요. 이 계좌들은 전부 며느리분 명의입니다. 하윤 씨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실제 수령인은 따로 있어요. 누구죠? 회장님의 장남 박도현 씨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요? 제 아들 도현이가요? 거짓말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현이가 왜 그런 짓을? 회장님, 하윤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장남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분의 계획을요. 아니, 오히려 그게 장남분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도현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엄하게 키웠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 애가 절 배신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새로운 사진이었어요. 이번엔 아들 도현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세진과 함께 있었죠. 둘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배경은 우리 집 서재였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고요. 입모양을 분석했습니다. 하윤 씨가 말했어요. 장남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서명만 하면 끝이야. 그럼 회사는 우리 거야. 저는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요? 안 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도현이가 내 아들이. 최 실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합니까? 45년을 키운 아들이에요. 제 등을 밀어주던 아들입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도현이한테 회사를 물려줘도 되겠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까? 더 있습니다. 하윤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계약서였습니다. 제목을 보니 경영권 이양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명란에 도현이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조직입니다. 하윤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홍콩에 본부를 둔 범죄 집단이에요. 장남분과 며느리분이 이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을 제거하고 회사를 넘기기로 한 거예요. 범죄 집단이요. 제 아들이 범죄자들과 손을 잡았다고요?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000억입니다. 1,000억이요. 제 목숨값이 1,000억이었습니다. 아들은 1,000억의 아버지를 팔아넘기기로 한 거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어요. 도현이, 그 자식이.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요. 유학도 보냈죠. 회사 중역 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사줬어요. 손자 낳으면 용돈도 챙겨줬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배은망덕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회장님, 최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을 불러올까요? 불러와. 저는 고함쳤어요. 당장 여기로 데려와. 최 실장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윤 씨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회장님, 아직 안 됩니다. 그녀가 말했죠. 지금 그분을 부르시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증거? 저는 하윤 씨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증거가 문제야?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는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하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 범죄 조직이 얽혀 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면 그들이 다 도망갑니다. 저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하윤 씨 말이 맞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계약식에 나가세요. 뭐? 서명은 하지 마시고 대신 지켜보세요. 하윤 씨가 설명했어요. 누가 오는지, 누가 회장님을 압박하는지. 그럼 배후가 다 드러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계약식에 나간다고요? 저를 죽이려는 놈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가기 싫었습니다. 아니,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가족한테 칼 맞는 기분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요. 회장님, 최 실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저는 최 실장을 봤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이죠. 가족보다 더 오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마저 저를 배신하면 어쩌죠? 최 실장,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도 알고 있었나? 아닙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최 실장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약식에 나가겠어. 하지만 서명은 안 해. 감사합니다. 하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빌딩들 중 절반이 제 겁니다. 아니, 제 것이었죠. 이제는 모르겠어요. 누구 것인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뭘 한 걸까요? 돈을 벌었습니다. 회사를 키웠어요. 권력을 쌓았죠.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도 못 지켰는데요. 아니, 가족이 저를 죽이려 하는데요. 회장님, 하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힘내세요. 힘내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뭘 믿고 힘을 내죠? 저를 믿으세요.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지키겠습니다. 24살짜리 아가씨가 절 지킨다고요? 우습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여자 눈에는 진심이 있었거든요. 돈도 바라지 않고 권력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소.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 딸 소정이었어요. 아버지, 소정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방금 언니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계약식 취소하셨다고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40살이죠.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착한 애예요. 욕심도 없고요. 회사 일에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아이였어요. 소정아, 제가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뭘요? 소정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 오빠가 날 죽이려 한다는 걸. 소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소정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말해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3달 전부터요. 소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달이요. 3달 동안 제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걸요. 그런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니? 저는 물었습니다. 소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다고. 저는 비웃었어요. 그게 다야? 내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말하고 싶었어요. 소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빠가 뭐? 오빠가 협박했어요. 소정이가 흐느꼈습니다. 말하면 우리 집안 다 무너진다고요. 아버지도 감옥 가신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이가 딸까지 협박했다니요. 제 아들이 그렇게까지 변했습니까? 그래도 말했어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난 내 아버지야. 알아요. 소정이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잤어요. 아버지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뺨도 많이 여인 것 같았고요. 정말 고민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정씨, 하윤씨가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소정이가 하윤씨를 봤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하윤씨가 말했어요. 회장님을 돕고 있어요. 소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랑 형수 대화 녹음이에요. 소정이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3달 동안 몰래 녹음했어요. 전부 여기 있어요. 하윤 씨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이 20개가 넘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늙었어. 이제 물러나셔야 해. 며느리 세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물러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짠 거잖아.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돼. 그럼 회사는 자동으로 우리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근데 아버님이 나중에 아시면요? 그때는 이미 늦었지. 도현이가 비웃었어요. 서명하신 순간 아버지는 공범이 되는 거야.
고소도 못해 하면 본인도 감옥 가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녀석이요.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다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어요. 홍콩 쪽이랑은 다 정리됐어? 도현이가 물었습니다. 네, 세진이 대답했어요. 1,000억 받기로 했어요. 절반은 선입금으로 이미 들어왔고요. 좋아. 그럼 다음 주면 끝나는 거네. 그런데 여보,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님한테 이러는 게. 왜? 도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양심 찔려? 그게 아니라. 됐어. 우린 이미 시작했어. 돌이킬 수 없어. 도현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날 무시했어. 항상 부족하다고만 했지. 이젠 내가 증명할 차례야. 저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무시했다고요? 제가 언제 도현이를 무시했습니까? 엄하게 키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소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달 동안 계획한 게 잘못된 거야? 범죄자들이랑 손잡은 게 잘못된 거야? 소정이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이 우는 모습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최 실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입니다. 30분 뒤면 계약식이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약식이요. 가기 싫었어요. 제 아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보기 싫었고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가자. 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소정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저는 딸을 봤습니다. 끝까지 봐야지. 내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소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연회장으로 내려갔죠.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늙었더군요.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돈은 많아요. 권력도 있죠. 그런데 가족은 없습니다. 아들은 저를 배신했고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 했고 딸은 알면서도 숨겼어요. 참 허무하더군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저 끝에 연회장이 있었죠.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 실장이 제 옆에 섰고요. 하윤 씨가 뒤를 따랐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웅성거림이 더 크게 들렸어요. 기자들도 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도 들렸고요. 회장님, 하윤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하윤 씨가 말했어요. 회장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혼자인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연회장 안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죠. 단상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제 아들 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제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죠. 회장님, 이쪽 좀 봐주세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도현이가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아버지 오셨습니까? 도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봤습니다. 도현이의 미소가 굳었어요. 아버지, 말하고 싶은 게 있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현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말할 기회를 주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도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때 며느리 세진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버님 축하드려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제 앞에서 울던 사람 맞나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연기였던 겁니다. 전부 다요. 세진 씨,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연기 잘하네요.
세진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울던 건 연습한 거였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아버지, 도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긴 공개 석상입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팔 만지지 마. 도현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 회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5명이었어요.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제가 최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최 실장이 얼굴을 굳혔어요. 홍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계약 상대방이라고 들었습니다. 홍콩이요. 하윤 씨가 말했던 국제 자금 세탁 조직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박 회장님이십니까? 남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 인베스트먼트의 빅터 웡입니다. 빅터 웡이요. 저는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았죠. 불법 자금 거래로 수사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계약 상대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빅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역사적인 합병을 축하합니다. 합병이요? 이게 무슨 합병입니까? 이건 강도질이죠. 저는 도현이를 돌아봤습니다. 도현아,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도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못하니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범죄자들이라서?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도현이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저는 웃었어요. 쓰게 웃었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1,000억 받기로 한 거 모르는 줄 알아? 도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빅터 웡도 미소를 거뒀어요. 박 회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저는 빅터를 봤습니다. 3달 전에 제 며느리 만난 거 오해입니까? 빅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아침에 하윤 씨가 보여준 그 사진이었죠. 며느리 세진이 빅터와 함께 서류에 서명하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까? 저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 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죠. 저건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외로 빼돌린 600억도 조작이야? 세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600억?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기자들을 봤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합병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이건 살인 현장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 현장이에요. 연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도현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린 사람은 너야, 도현아.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소정이가 준 그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 안에 전부 들어있어. 제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범죄자들이랑 짠 계획, 나한테 한 말들 다 들어있어. 도현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죠. 그건 불법 녹음이에요. 세진이 소리쳤습니다. 불법?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이 불법 아니야? 빅터 웡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도망가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연 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경찰만이 아니었어요. 검찰도 있었고 국세청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20명은 넘어 보였죠.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검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하윤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저는 하윤 씨를 봤어요. 이 젊은 여자가 전부 준비해놨던 겁니다. 검사들이 빅터 웡에게 다가갔습니다. 빅터 웡 씨, 자금 세탁 및 국제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빅터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붙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이건 함정이야. 빅터가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연락한 건 그쪽이잖아.
그가 가리킨 곳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현이에게 쏠렸어요. 카메라들도 전부 그를 향했죠. 도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도현 씨,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도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3달 동안 계획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도현이는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도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 죽여서 인정받으려 했어?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도현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냥 회사를 맡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안 물러나시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안 물러났죠. 왜요? 당신한테 줄 수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준비 안 된 게 아니었어요.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도현아, 제가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도현이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가거라. 저는 손을 들어 그를 가리켰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검사들이 도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며느리 세진도 체포됐어요. 둘 다 수갑을 찼죠. 연 회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람들이 소리쳤죠. 저는 그 모든 소란 속에 서 있었습니다. 홀로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병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죠. 회장님, 하윤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괜찮소. 거짓말 마세요. 하윤 씨가 작게 웃었어요. 지금 많이 아프실 거예요. 맞아요.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회장이 약한 모습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하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천만에요. 하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 딸 소정이었어요. 헐레벌떡 달려왔죠. 아버지, 소정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소정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버지. 소정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래요. 딸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남아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 회장 소동은 전국에 퍼졌어요.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죠. 재벌 2세, 아버지 살해 음모, 1000억대 국제 범죄 조직과 결탁, 며느리까지 가담한 충격적 배신,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집무실에 앉아 신문을 봤어요. 제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죠. 연 회장에서 아들을 쫓아내던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 참혹했어요.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지인들, 사업 파트너들 모두 궁금해했죠. 회장님 괜찮으시냐고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 최 실장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좀 드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사흘째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최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러시면 쓰러지십니다.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문이 노크됐습니다. 하윤 씨였어요.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았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국세청 직원답게 단정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하윤 씨가 말했어요. 장남분과 며느리분 조사가 거의 끝났대요. 그래서 저는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기소될 겁니다. 하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징역 10년은 나올 것 같습니다. 10년이요. 제 아들이 10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며느리도요.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2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합니다. 회장님, 하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선처를 부탁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죠? 가족이시잖아요. 하윤 씨가 말했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쓰게요. 가족이라고요? 나한테 칼 꽂은 사람들이 가족입니까? 하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죠.
차갑고 쓸쓸했어요. 하윤 씨,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족한테 배신당한 적 있소? 하윤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했습니다. 어떻게 견뎠소? 견디지 못했어요. 하윤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파요.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24살짜리 아가씨 눈에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날 도왔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을 남은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하윤 씨가 말했어요. 그게 제가 이 일하는 이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실장이 받았어요. 잠시 통화하더니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구치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최 실장이 말했어요. 도련님이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도현이요.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싶답니다. 이제 와서요. 거절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거절하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최 실장이 움찔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최 실장. 흥분했어. 괜찮습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은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죠?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더 배신당하라고요? 아닙니다. 하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끝내시려면요. 제대로 끝내셔야 합니다. 끝내요. 무슨 끝을 말하는 걸까요? 미련 남으시면 평생 힘드십니다. 하윤 씨가 말했어요. 저처럼요. 저는 하윤 씨를 봤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겠어. 다음 날 구치소에 갔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구치소는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접견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방이었어요. 강화유리가 가운데 있었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실장이 옆에 섰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 들어왔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도현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를 봤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버지, 도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도현이가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입니까? 아버지, 저는 도현이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미쳤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3달 동안 계획한 게 미친 짓이야? 제가 잘못했어요. 도현이가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왜 그랬니?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저는 도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어요. 그늘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도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항상 박만석 회장 아들이었죠. 박도현이 아니라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든 아버지 이름이 먼저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도현이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걸요. 제 힘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도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물러나시게 하려던 거였어요. 거짓말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다 들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도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넌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어.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감옥에 보내려 했지. 그게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 아버지, 난 널 평생 믿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제대로 하라고 엄하게 키웠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도현이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근데 넌 그걸 몰랐구나. 저는 쓰게 웃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겠지. 알았어요. 도현이가 흐느꼈습니다. 알았는데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겠더군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요. 도현아, 제가 말했습니다. 난 내 아버지였어. 사장이 아니라. 도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난 널 사장처럼 대했어. 저는 인정했습니다. 아들로 안 봤어. 후계자로만 봤지. 아버지, 그건 내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도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도현아,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벌을 받아야 해. 아버지, 하지만 난 기다릴 거야. 저는 그를 봤어요. 10년 뒤에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도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접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하윤 씨가 서 있었죠. 회장님, 하윤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끝냈습니다. 제대로요. 이제 뭐 하시겠어요? 하윤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밖을 봤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난리였어요. 이 사진 절반이 사표를 냈습니다. 도현이와 연루된 사람들이었죠. 주가는 폭락했고요. 협력사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주만 300억 손실입니다. 300억이요. 예전 같았으면 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돈이 뭡니까? 아들을 잃는 것보다 큰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계속 정리해. 딸 소정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매일 회사에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우려고요. 아버지, 오늘 긴급 이사회 소집됐어요. 소정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장님 사임을 요구할 거래요. 사임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범죄자가 됐는데 제가 회장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이사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에 나가겠어. 오후 3시 이사회실에 들어갔습니다. 1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딱딱한 표정이었죠.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제가 자리에 앉자 이사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 김태수 씨였어요. 65살이죠. 저랑 40년 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회장님, 김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임하십시오. 주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유요? 김 부회장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범죄자입니다. 회사 이미지가 바닥이에요. 주가는 30% 떨어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회장님이 계시면 회사가 망합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협력사들도 다 떠나고 있어요. 은행도 대출 회수 검토 중입니다. 언론도 난리예요. 또 다른 이사가 말했죠. 매일 회장님 기사가 나옵니다. 이러다간 우리 다 죽어요. 저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40년 같이 일한 사람들이요. 위기 때마다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회장, 제가 말했습니다. IMF 때 기억나십니까? 김 부회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다 떠났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죠. 그때 누가 남았습니까? 그건 김 부회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나였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내 재산 팔아서 회사 살렸어. 부회장님 집도 그때 제가 지켜줬죠. 김 부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사들을 봤어요. 여러분도 다 그때 도움받으셨어. 그런데 지금은 나보고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땐 회사 문제였지만 지금은 회장님 가족 문제예요. 맞아요.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저지른 일 때문에 회사가 피해보는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쓰게요. 그래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내 아들 잘못이죠. 내 책임이고요.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어요. 사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를 바꾸겠단 말입니다. 바꾼다고요?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 회사 처음부터 다시 만들 겁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입니다. 저는 말했죠. 우리는 돈만 쫓았어요. 실적만 쫓았죠.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회사가 원래 그런 겁니다. 김 부회장이 말했어요. 이익 내는 게 목적이죠. 틀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돈은 그 다음입니다. 이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 씨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쳐봤죠. 충격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제 회사 직원들 명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해고 예정자 명단이었죠. 이게 뭐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련님이 만든 겁니다. 하윤 씨가 말했어요. 회사 인수하면 600명 해고할 계획이었대요. 600명이요? 저는 명단을 쭉 훑어봤습니다. 대부분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었어요. 40대, 50대가 많았죠. 자녀 학비 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해고하려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나이 많고 연봉 높으니까요. 하윤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면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윤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하청 업체들도 전부 교체할 계획이었어요. 더 싼 곳으로요. 하청 업체들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일한 곳들인데, 네. 하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들도 다 정리하려고 했대요. 해외 업체가 더 싸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 생각한 경영이었습니까? 사람을 물건처럼 버리는 거요? 회장님, 김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경영 효율화 아닙니까? 요즘 기업들 다 그렇게 합니다. 효율화? 저는 김 부회장을 쳐다봤어요. 사람 목숨이 효율화 대상입니까? 하지만 부회장님도 65이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효율화하면 부회장님도 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 부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돈만 버는 기계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직원들, 그 가족들, 협력사들, 수천 명이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저는 명단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600명 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팔아야죠. 자식 학교 못 보내죠.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회장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돈 벌려고요?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려고입니다. 저는 하윤 씨를 봤어요. 이 젊은 여자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하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소? 하윤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여기서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들이 들어야 해요. 하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하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소기업 회계 담당이었어요. 이사들이 하윤 씨를 쳐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죠. 하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횡령 혐의를 받았어요. 횡령이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누명이었어요. 하윤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장이 빼돌린 건데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싸웠어요. 하윤 씨가 울먹였습니다. 경찰도 찾아갔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사장이 재벌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요? 김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 갔어요. 하윤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2년형을 받았죠. 그리고 감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16살 때였어요.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을 앓으셨고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저는 하윤 씨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았다니요. 그래서 제가 이 일하는 겁니다. 하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 짓밟지 못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더군요. 하윤 씨가 왜 절 도왔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사들을 봤습니다. 하윤 씨 아버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바꿀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요. 회장님, 김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600명, 한 명도 안 자릅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처우를 개선할 겁니다. 하지만 회사 적자인데요.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제 재산 털어서 메우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했습니다. 하윤 씨를 이사로 임명합니다. 뭐라고요? 김 부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4살짜리를 이사로요?
다른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회사에 필요한 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윤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 하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윤 씨, 나를 도와주시겠소? 제가 물었습니다. 이 회사를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드는 거요. 하윤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고 명단에 있던 600명은 전부 남았습니다. 오히려 연봉이 올랐죠. 제 개인 재산 2천억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직원 복지비로 쓰라고요. 회장님 미쳤습니까? 김 부회장이 소리쳤었죠. 2천억을 그냥 날립니까? 날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한테요. 김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이 달라졌어요.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엔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이젠 웃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근도 줄었죠. 그리고 석 달 뒤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흑자입니다. 4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300억 흑자였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최 실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발적으로 혁신 아이디어 100개가 넘게 나왔어요. 생산성이 50% 올랐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웃으면서요. 사람이 답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전 직원 회식을 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호텔 대연회장을 빌렸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난 석 달 힘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잘못으로 회사가 위기에 빠졌죠.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요. 직원들이 일어섰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회장님, 돌아보니 50대 남자였습니다. 생산팀장 박영수 씨였어요. 20년 넘게 일한 직원이죠. 박 팀장님, 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박 팀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거였죠. 읽어보세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박영수입니다. 이 회사에서 23년 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전에 사표 쓰려고 했어요. 해고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집사람은 울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막막했어요. 55살에 다시 취직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장님이 지켜주셨어요. 한 명도 자르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때 울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어요. 이런 회장님 처음 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알겠어요. 진짜 리더가 뭔지요.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이 회사 위에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인생 구해주셔서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팀장도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들 감사하다고 했죠. 울면서 악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 안아줬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생각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 씨가 저택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는데 왜 안 갔소?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요? 하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하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버지를 누명 씌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누구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형님 회사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넘게 같이 일한 곳들인데, 네, 하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들도 다 정리하려고 했대요. 해외 업체가 더 싸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 생각한 경영이었습니까? 사람을 물건처럼 버리는 거요? 회장님, 김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경영 효율화 아닙니까? 요즘 기업들 다 그렇게 합니다. 효율화? 저는 김 부회장을 쳐다봤어요. 사람 목숨이 효율화 대상입니까? 하지만 부회장님도 65이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효율화하면 부회장님도 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 부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돈만 버는 기계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직원들, 그 가족들, 협력사들, 수천 명이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저는 명단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600명 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팔아야죠. 자식 학교 못 보내죠.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회장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돈 벌려고요?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려고입니다. 저는 하윤 씨를 봤어요. 이 젊은 여자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하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소? 하윤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여기서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들이 들어야 해요. 하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하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소기업 회계 담당이었어요. 이사들이 하윤 씨를 쳐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죠. 하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횡령 혐의를 받았어요. 횡령이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누명이었어요. 하윤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장이 빼돌린 건데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싸웠어요. 하윤 씨가 울먹였습니다. 경찰도 찾아갔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사장이 재벌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요? 김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 갔어요. 하윤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2년형을 받았죠. 그리고 감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16살 때였어요.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을 앓으셨고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저는 하윤 씨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았다니요. 그래서 제가 이 일하는 겁니다. 하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 짓밟지 못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더군요. 하윤 씨가 왜 절 도왔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사들을 봤습니다. 하윤 씨 아버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바꿀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요. 회장님, 김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600명 한 명도 안 자릅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처우를 개선할 겁니다. 하지만 회사 적자인데요.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제 재산 털어서 메우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했습니다. 하윤 씨를 이사로 임명합니다. 뭐라고요? 김 부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4살짜리를 이사로요? 다른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회사에 필요한 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윤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 하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윤 씨, 나를 도와주시겠소? 제가 물었습니다. 이 회사를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드는 거요. 하윤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고 명단에 있던 600명은 전부 남았습니다. 오히려 연봉이 올랐죠. 제 개인 재산 2천억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직원 복지비로 쓰라고요. 회장님 미쳤습니까? 김 부회장이 소리쳤었죠. 2천억을 그냥 날립니까? 날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한테요. 김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이 달라졌어요.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엔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이젠 웃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근도 줄었죠. 그리고 석 달 뒤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흑자입니다. 4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300억 흑자였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최 실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발적으로 혁신 아이디어 100개가 넘게 나왔어요. 생산성이 50% 올랐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웃으면서요. 사람이 답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전 직원 회식을 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호텔 대연회장을 빌렸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난 석 달 힘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잘못으로 회사가 위기에 빠졌죠.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요. 직원들이 일어섰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회장님, 돌아보니 50대 남자였습니다. 생산팀장 박영수 씨였어요. 20년 넘게 일한 직원이죠. 박 팀장님, 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박 팀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거였죠. 읽어보세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박영수입니다. 이 회사에서 23년 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전에 사표 쓰려고 했어요. 해고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집사람은 울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막막했어요. 55살에 다시 취직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장님이 지켜주셨어요. 한 명도 자르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때 울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어요. 이런 회장님 처음 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알겠어요. 진짜 리더가 뭔지요.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이 회사 위에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인생 구해주셔서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팀장도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들 감사하다고 했죠. 울면서 악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 안아줬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생각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 씨가 저택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는데 왜 안 갔소?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요? 하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하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버지를 누명 씌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누구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형님 회사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 회장님, 형님 박만길 회장님의 계열사였습니다. 하윤 씨가 말했어요. 그 회사 사장이 돈을 빼돌렸고 제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형님이요. 제 형 박만길 씨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죠. 심장마비로요. 그게 사실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윤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형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럼 당신은 제가 물었습니다. 날 복수하려고 온 거요? 하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회장님은 달랐으니까요. 하윤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형님과는 달랐어요. 회장님은 사람을 지키려는 분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이 그런 짓을 했다니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미안하오.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 대신 사과합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윤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장님은 책임 없으세요.
저는 하윤 씨를 봤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윤 씨,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나이가 몇이요? 하윤 씨가 웃었어요. 24살 맞아요. 24살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 있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옳은 일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일이요. 간단한 말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하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소?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 이사로 정식으로 와주시오. 제가 말했어요. 국세청 그만두고요. 하윤 씨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를요? 그래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뀌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경영도 없고 경험은 쌓으면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당신은 그게 있어. 하윤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고맙소.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 소정이었어요. 아버지, 소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식 어땠어요? 좋았어. 저는 딸을 봤습니다. 정말 좋았어. 소정이가 하윤 씨를 봤어요. 하윤 씨도 계셨네요. 네, 소정 이사님. 하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소정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동료잖아요. 말 편하게 해요. 하윤 씨도 웃었어요. 네, 소정 씨. 저는 두 젊은 여자를 봤습니다. 제 딸과 저를 구해준 은인이요. 둘 다 웃고 있었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요. 소정아,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결정한 게 있어.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회사 경영권을 너한테 물려주겠어. 소정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저한테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자격 있어. 하지만 오빠는 끝났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차례야. 소정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하윤 씨랑 함께 해야 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둘이 힘을 합쳐서 이 회사를 바꾸는 거야. 소정이와 하윤 씨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좋아요. 소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하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내밀었죠. 자, 악수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새 출발이에요. 세 사람의 손이 맞잡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요. 아들은 잃었지만 딸을 얻었습니다. 가족은 무너졌지만 새 가족을 만들었어요. 돈은 많이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죠.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0살이 됐어요. 머리는 완전히 새하얗고 허리도 많이 굽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젊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았어요.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2배로 올랐어요. 직원 수도 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환하게 웃으면서요. 예전엔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었죠. 이젠 달랐어요.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어요. 아버지, 딸 소정이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부회장이 됐어요. 오늘 신입사원 환영식이에요. 가실 거죠?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빠질 수 있나? 대강당으로 갔습니다. 신입사원 100명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반 젊은이들이죠.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해요. 신입사원들이 박수 쳤어요. 저는 박만석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68년을 살았고 이 회사를 40년 넘게 이끌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신입사원들이 숨죽이며 저를 봤죠. 1년 전에야 깨달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뭔지를요. 회사가 뭔가요? 한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사람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무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00명의 젊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미래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약속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환영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윤 씨가 차를 준비해 놨어요. 이제 상무가 됐죠. 25살의 상무예요. 회사 역사상 최연소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인터뷰 있으세요?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죠.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아들한테 배신당한 이야기요. 하지만 하윤 씨가 설득했어요. 회장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기자가 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회장님, 1년 전 일을 여쭤봐도 될까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 회장님을 배신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이에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뭐였을까요? 죽는 것보다 아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한테 칼 맞는 기분이었죠. 지금도 아프세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지셨어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을요.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 아들은 제 피였지만 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직원들은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더군요. 가족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요. 그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기자가 메모를 했어요. 회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돈이요? 아니에요. 권력이요? 그것도 아니죠. 명예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사람이더군요. 사람이요? 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어요. 돈만 쫓고 권력만 쫓았죠. 가족도 제대로 못 챙겼고요. 저는 기자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회사도 망할 뻔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요. 기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요? 가장 낮은 곳에서 배웠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낮은 곳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부였던 하윤 씨한테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 씨였어요. 회장님, 손님 오셨어요.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누구요? 저는 물었습니다. 구치소에서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구치소요? 설마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현이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아버지 도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기자도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 비켜주시겠어요? 제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기자가 나갔습니다. 집무실에는 저와 도현이만 남았어요. 하윤 씨도 나갔죠. 도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도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아들이요. 이제는 죄수가 된 아들이었죠.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어.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도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고생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도현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지? 저는 물었습니다. 네,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아, 내 아버지, 넌 내 아들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도요. 도현이의 눈이 커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하지만 용서는 못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요. 알아요. 도현이가 울었습니다. 10년을 채워.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돼서 나와.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네, 아버지. 도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거라.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도현이가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도현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하윤 씨였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윤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하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발표할 게 있어요. 뭔데요? 재단 설립 승인이 났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윤 씨가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만드시려던 그 재단이요. 1년 전에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사회 약자를 돕는 재단이요. 제 재산 5천억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을 누구로 할까요? 저는 하윤 씨를 봤습니다. 정했어요. 누구세요? 당신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윤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저요?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적합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어려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는 사람이에요. 약자의 아픔을요. 하윤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요. 네. 하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68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걸 가졌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늦게 알았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아들은 잃었지만 딸을 얻었습니다. 가족은 무너졌지만 새 가족을 만들었어요. 회사는 위기에 빠졌지만 더 강해졌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저를 살렸다는 걸요. 청소부 차림으로 온 하윤 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이 절 구한 게 아니었어요. 권력도 아니었죠. 용기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옳은 일을 할 용기, 약한 사람을 지킬 용기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많은 사람이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 제 곁에 남아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하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날 구해줘서요. 천만에요. 하윤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내일 해가 또 뜰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걸요. 이제야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나요?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